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건군절을 맞아 한국을 제1적대국으로 규정하고 위협 강도를 높였습니다. 북한의 강경 노선이 계속되는 배경과 그 파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분석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가 인민군 창건일인 건군절이었는데 지난해는 75주년 꺾이는 해였기 때문에 대규모 행사도 열고 했지만 올해는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지들이 좀 주목되는 게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거든요. 여러 가지 말을 했잖아요. 위원님은 어떤 메시지에 집중하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주적 표현이라든가 제일의 교정국이다 뭐 이런 표현들은 이미 이제 지난해 연말부터 쭉 줄기차게 계속 해왔던 내용이라서 새로운 건 없고요. 다만 이제 표현 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그 체제 흡수 통일을 노리는 한국과 남쪽과 사실 그 논의하고 싶지도 않은데 사실 통일 논의를 하고 싶지도 않지만 형식적으로라도 지금까지는 해왔는데 이제 그걸 자체를 그냥 걷어차버린 게 너무 이제 속이 시원하다라는 식의 이제 표현을 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직설적으로 이제 속내를 표현한 것인데요. 이제 그 내용은 그런 겁니다. 지금까지 사실상 통일 논의를 한국과 한다라는 것이 여러 가지 북한에게는 위험성도 있고, 왜냐하면 체제 국력 격차가 너무 나기 때문에 그 위험성도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는 통일의 현실성이 너무 없는 상황에서 이거를 지나치게 이제 형식적인 남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유지했다, 계속 해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기 성찰적으로 이거를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걸 걷어차서 속 시원하게 됐다, 이제 이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최근에 어떤 북한의 어떤 일련의 행보들이 이 말에 다 함축돼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근데 그 형식적이지만 통일을 위한 움직임들은 선대부터 이어왔던 거잖아요. 그걸 이제는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거고요. 그런 결심까지도 그 결심을 한 배경에 어떤 게 있을까 이런 분석들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실용적인 그 선택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체제 경쟁에서 밀리기 때문에 수세적으로 통일을 포기한다는 개념보다는 그냥 실용적인 목적이 있을 수 있다. 여러 가지 다목적 포석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일단은 핵과 관련된 이제 그 능력이 상당히 신장이 되면서 북한이 실제 핵을 사용한다라는 개념을 본다면은 통일이라든가 민족 관계라는 건 굉장히 굴레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민족에게 핵을 쏠 수 있느냐라는 이제 일종의 모순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민족 관계를 부정하고 통일을 논의 자체를 포기하면서 국가 대 국가, 소위 이제 교정국가 형식으로 관계 구도를 정리함으로써 사실상 핵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더 높여놓고 그거는 곧 말해서 억지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남 억제력, 대미 억제력을 나름대로 염두에 둔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보여지고 워낙 체제 경쟁에서 격차가 이제 벌어지다 보니까 이제 통일이란 자체가 북한에게는 사실상 굉장히 부담스럽고 일종의 어떻든 체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능력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부담감을 상당히 가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내적으로도 남쪽과 철저하게 차단하는 것으로 주민들에게 아예 그냥 인식을 시켜주는 것이 뭐 일종의 어떻게 보면 체제의 어떤 균열 뭐 이런 것들을 막는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 연장선인 것 같은데 7일에는 남북 경협 관련 법안이랑 또 금강산 국제관광특구법 이런 법안들 다 폐기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이 의도도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의도와 같은 겁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차단을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기존에 남북한이 합의했던 합의 정신, 합의 규범, 뭐 합의 내용 그리고 또 실제 그것과 관련된 부속적인 여러 가지 법률 이걸 다 폐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련의 지금 조치들을 이미 취했죠. 최근민회의를 통해서 관련 기구들을 다 폐지했습니다. 정부기구, 그다음에 경협기구, 그다음에 민간 교류기구 다 폐지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남은 거는 최고인민회가 이제 4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 앞서서 3월에는 제15기 대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대의원들이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 헌법을 개정할 예정이거든요. 이미 예고를 했고, 그래서 그 헌법을 개정하기에 앞서서 사실상 기존의 남북한 교류협력을 규정했던 여러 법률들을 갖다가 다 정리를 해버리는 거죠. 청산을 하는. 그 1년에 이제 지금 행보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는 곧 말해서 남북 관계를 더 이상 되돌이키기 어려운 지점으로 확고하게 가겠다. 그 결기와 의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신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경제 교류 같은 경우에 사실상 안 해왔잖아요.
이렇게 선언을 하고 나서 우리에게는 어떤 게 달라지는 겁니까? 우리에게 뭐 특별히 달라지는 건 당장 없죠. 왜냐하면 교류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근데 다만 개성공단이라든가 금강산 관광지구 같이 실제 우리의 자산이 투여돼서 상당 부분 이미 시설물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고 재산권을 행사해야 될 우리의 일종의 어떻든 그 권리가 있는데 이것이 일종의 북한이 일방적으로 이런 합의와 법령을 다 폐기함으로써 사실상 우리가 그 자산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는 지금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북한에 대해서 이 자산권을 어떻게 이제 요구할 것인지 계속적인 과제로 남게 되는 것이고 아마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답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국제기구를 통해서든 어떤 형식으로든 이걸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사실상 여기에 대한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어내긴 참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 통일부는 어떤 입장을 냈습니까? 예, 우리 통일부는 일단 그렇게 북한이 뭔가 합의를 파기하고 또 법령을 폐기하는 거에 대해서 일방적인 그런 조치는 인정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입장을 표명했는데 사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상당히 좁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만든 법령은 북한 자체적으로 폐기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왈가왈부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 또 기구 자체 폐기도 사실 우리가 북한의 조직기구 자체 폐기를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다만 우리가 여태까지 그 남북한에 합의했던 남북 기본합의서부터 시작해서 각종 합의들이 일종의 완전히 무력화된다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교류협력으로 여러 가지 그 자산권을 투여했던 부분들을 회수하지 못한다라는 일종의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아마 정부가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아마 여기에 대한 아마 정부의 대응도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사실 북한이 이제 한반도 문제 당사자를 남한을 배제하고 북한과 미국으로 봤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를 이제 대화의 이제 중재 역할을 하는 정도로 봐왔었는데 지금 일련의 상황들을 쭉 보면 더 이상 한국이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글쎄 중재자까지 보는 것도 굉장히 이제 우리가 좋게 해석해 준 거고 실제 2019년 2월에 이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다음에 사실 그 하노이 정상회담까지 오는 과정은 북미 양자 대화가 불가능한 구조였는데 한국이 거기에 대한 일종의 중재자적 역할을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 한국을 활용한 거죠. 북한 입장에선. 그런데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부터는 사실상 이제는 한국을 경유 안 해도 언제든지 자신들이 원하면은 미국과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 지금은 오히려 미국이 먼저 대화하자고 좀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이 이제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이미 없어진 거는 2019년 이후부터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고 그 이후부터는 한국이 오히려 방해자라는 입장으로 이제 보는 것 같아요. 그 말은 뭐냐면 자꾸 당사자인 것처럼 군림하면서 북미가 단판지는 문제에 대해서 개입을 한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그것을 반대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북미가 단판지을 수 있는 구도 자체를 완전히 또 오히려 적대적인 방식으로 지금 만들고 있다. 그리고 안보 협력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들을 더 적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국가를 우리가 민족으로 생각할 수 없다. 이런 논리까지 이제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은 이제 방해자 수준을 넘어서 가지고 약간 적대적 혐오 대상 뭐 이런 방식으로 아마 정렬된 것 같습니다. 그 지난달에 북한이 도발을 한 횟수들을 보면 지난해보다 더 크게 늘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지난달 그런 도발이 이어질 때마다 4월 한국 총선 그리고 11월 미국 대선을 염두에 둔 그런 도발이다 이런 분석들이 많았는데 일단 11월 미국 대선에 대해서 북한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뭘 원해서 이렇게 도발을 이어가는 걸까요? 네, 그 두 가지 메시지입니다.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는 하나는 더 이상 우리의 핵 개발은 되돌이키기 어렵다. 불가역적인 것이다. 자꾸 이제 비핵화 얘기하지 마라. 이제 이거를 차기 행정부에게 강하게 이제 각인시키는 게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는 당사국 문제입니다. 더 이상 한국을 끼어든 남북미 구도는 없다. 북미 간의 담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구도를 강하게 이제 메시지화 시키기 위해서 민족 관계 단절부터 여러 가지를 이미 이제 사전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핵무기 고도화의 불가역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미 당 전원회의 통해서 올해 8개 부문에 걸쳐가지고 세부적인 국방 과업들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무인기를 띄운다든가 고체형 ICBM을 만든다든가 각종 다양한 이제 그 얘기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올해 내내 이제 미 대선 전까지 얼마나 북한이 많은 무기와 많은 첨단 무기들을 개발하고 실제 실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초점을 엄청 맞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촘촘한 훈련 일정들을 아마 잡고 또 실험 일정들을 잡고 아마 진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그 1월 그리고 2월 중순까지 이어왔던 도발과 비교해서 앞으로 이제 11월까지 이어갈 북한의 도발도 어떤 게 더 남아 있다고 보세요? 일단 3월 정도, 그러니까 4월에 우리 한국이 정찰위성 예. 2호기를 띄우는데 거기에 맞대응을 해서 아마 3월 정도에 북한이 자신들이 좀 만리경 2호죠. 소위 이제 위성 정찰위성 2호를 이제 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연초부터 계속 전략순항 미사일하고 극초음속 미사일 실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국방 과업에서 미진했던 부분들을 빡빡하게 그걸 다 채우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고체형 중거리 미사일이라든가 그다음에 단거리 미사일 개량형이라든가 뭐 무인기라든가 그 예고했던 무기들을 아마 촘촘하게 아마 배치를 하고 보여줄 텐데 가장 우려스러운 건 이제 8월입니다. 8월에 한국이 이제 을지 프리덤 실드를 통해 가지고 핵작전 연습을 처음으로 합니다. 한미 역사상 처음으로 핵작전 연습을 같이 하게 되는데 이미 그걸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아마 이거를 쉽게 넘어가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아마 여기에 뭔가 반격,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작전 훈련을 아마 개념을 설정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카드를 준비할 가능성. 그래서 8월이 아마 전쟁 위기가 가장 고조될 수 있는 8월. 주요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북한이 지난 연말부터 도발을 이어오면서 미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전쟁 개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경고하는 전문가들도 있었는데 또 반면에 전쟁이 임박했다는 징후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런 반대되는 의견들도 있었어요. 위원님 분석은 어떻습니까? 예, 이제 이런 분석이 나왔던 이유가 최근에 이제 몇 년 사이, 최근 1년 반 사이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 속에서 계속 전쟁 준비, 전쟁 억제력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등장했고 최근에 이제 연설 속에서는 전쟁이 곧 실제화될 수 있다. 그만큼 지금 안보 위협이 임박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텍스트만 가지고 본다면 아마 이제 전쟁이 곧 발발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봤던 것 같은데 사실상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북한한테 실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수준의 작전, 군사 작전을 펼쳐가지고 도발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어떻든 한미의 거기에 대한 응징적 그 대가를 또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북한이 이제 그렇게 감수할 만큼 재래식전에 굳이 많은 것을 투여할 여력이 있느냐? 굉장히 그런 부분은 없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군수 생산 쪽에 많은 인력을 돌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그 병력을 운영하거나 군수를 동원해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지금 한계치에 다다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도발 행위를 감행하는 것은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한미 일해 또는 한미의 응징적인 어떤 대가를 또 우리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리스크가 높다는 것이고 또 대외적으로도 지금 북러 간에 굉장히 밀착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중 간에도 지금 올해 이제 북중 수교 75주년이라서 나름대로 굉장히 밀착된 구도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외교적 공간을 갖고 있는데 굳이 도발을 했을 때 러시아와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걸 생각한다면은 굳이 전쟁을 일으키거나 도발을 할 이유는 없다. 그래서 오히려 비대칭 무기로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핵무기를 좀 더 과시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는 아마 행동을 많이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일단 전쟁 위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셨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북중 수교가 75주년이어서 북중 회담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3월에 러시아 대선 있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푸틴과 김정은 위원장 만날 것이다 이런 전망들 나오고 있는데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만나면 어떤 이야기 오갈까요? 예, 일단 그 지금까지 그 실무적으로 접촉하면서 외교 장관들이나 관련 실무자들끼리 접촉하면서 이루어졌던 그 교류 협력에 대한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교류 협력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뭐 일종의 협정문 형식으로 아마 정상 간에 확인을 받는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고요. 일단 방북을 하게 되면은 푸틴이 상당한 선물 보따리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기대하는 것은 어떻든 자신들의 핵무기 고도화에 필요한 무기에 대한 어떤 기술적 지원, 실제 무기 차원에서의 자신들의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면 해군의 현대화라든가 공군의 현대화 이런 것들이 북한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푸틴이 가게 되면은 북한이 원하는 해군이나 공군의 그 전력 증강 또는 현대화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아마 확약하는 아마 그런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뭐 중장기적으로 사실 이제 정찰 위성 같은 거는 이미 상당 부분 협력을 이미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우주 개발에 대한 협력 이것들을 어떤 뭐 가시화된 문건이라든가 협정문으로 만들어낼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렇게 북한과 러시아가 가까워지면서 사실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또
약간 그게 반갑지만은 않은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 미국과 전략 경쟁을 하면서도 어느 정도 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신경을 써왔는데 앞으로 북중러 연대는 어떻게 갈 걸로 보세요? 사실 이제 북중러 연대라는 말을 이제 쓰기에는 이르죠. 왜냐하면 사실 중국은 상당히 결이 다르게 지금 행동을 하는 부분이 있고 사실상 G2로서 미국과 경쟁하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북한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차원이지 연대를 해서 뭔가 같이 한다라는 차원은 아직 아니거든요. 다만 중대 변수는 차기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일 겁니다. 그래서 차기 대통령의 대북 정책, 대중 정책에 따라서 사실 중국이 어떻게 이제 북한과 연대를 좀 더 강화할지 아니면 더 거리를 둘지 아마 이런 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그 지표가 바로 미국의 대선 이걸 꼽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이제 될 경우에 예. 재집권을 할 경우에는 양자적 거래주의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업가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마 중국과도 새로운 거래 딜을 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만에 대한 안보 공약을 약화시키면서 뭔가 큰 것을 중국에게 받아내려고 한다든가 뭐 이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중국 쪽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훨씬 다루기 쉽다라는 이제 인식도 약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만약에 미중 간의 일종의 이런 거래주의가 일정 부분 잘 성사가 되면은 북한과의 관계를 중국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오히려 더 거리를 둘 가능성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중국에 대한 북한에 대한 레버리지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더 가까워질 가능성도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 가능성이 좀 있는데 미국 대선이 아마 이 북중 또는 북러 또는 북중러의 관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어떤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경우를 말씀해 주셨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재선에 성공하면요? 아마 이제 그 지금까지의 그 기조를 가만 그대로 유지할 것이거든요.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도 상당히 바이든 정부는 불편하죠. 어떻든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한미일 안보 협력이 상당 부분 약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 소다자적인 어떤 동맹을 강화했던 기조도 상당 부분 양자적인 거래주의로 다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바이든이 되면은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상당히 불편할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에서 아마 미국의 대중국 포위 압박 전략이 강화되면은 아마 중국 입장에서도 러시아와 북한을 지렛대로 해서 일정한 연대 전선을 느슨하게나마 구축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북한과 관련된 이야기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